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구리시의 어느 가족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 해. 인간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서운 존재인지 실감하게 될 거야. 우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김유성이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구리시 근처에서 조그마한 점포를 운영하셨거든. 돈을 꽤 많이 버시는 편이었나 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빠를 따라서 그 아저씨네 집에 놀러 가곤 했었거든.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 잘 살았던 것 같아.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지.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옆으로 넓은 잔디가 깔려 있었고 한참을 걸어가야 그 집 현관문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내 어릴 적 기억으로 말하자면 그 아저씨의 아들이 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아저씨는 부인과 아들 2명이 있었는데 당시 큰 아들이 20살이었고 작은 아들이 중학생이었어. 내가 집에 놀러 가는 날이면 2명의 형들은 마치 친동생과 놀아주듯이 오락실에 데려가서 갤러그도 시켜주고 문방구에 들려 로봇도 사주었고 자전거 뒤에 태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곤 했지. 당시 그 집이 위치해 있던 곳은 구리시 사거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한적한 마을이었지. 아마 지금의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대를 가진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을 거야.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구멍가게 말이야. 당시에는 슈퍼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만든 가게가 곳곳에 있었어. 내가 지루해할 때면 작은 형은 집 뒤편에 있는 가게에 들려 컵라면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곤 했어. 외아들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던 나에게 그 2명의 형들은 든든한 보호막 같은 느낌이었지. 아저씨 아주머니 2분 모두 외모가 출중하셨는데 성격도 좋으셔서 주위의 사람이 항상 북적였지. 당시 아저씨 차가 각 그랜저였는데 주말이면 항상 우리 부모님과 동반으로 민물 낚시를 다니고는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각 그랜저는 지금의 BMW 정도 급이 아닐까 싶어. 아무튼 어릴 적 추억이 많았던 분들이었는데 내가 겨울방학이라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저녁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는데 아버지가 받으시더군. 전화를 받으시던 아버지의 침묵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 침울해하는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는 집 밖으로 나가셨지. 그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 다음날 저녁에야 들어오셨는데 고향 친구분들 여러 명이 같이 오셨어. 어린 마음에도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질 만큼 어른들의 표정은 암울하게 느껴진 거야. 아버지는 내 작은 손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시며 친구들과 나가서 과자 사 먹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른들의 대화가 너무도 궁금했던 나머지 엿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버리고 만 것이지. 내용인즉 유성 아저씨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아저씨와 아줌마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는 거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은 범인이 대충 누군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어. 9시 뉴스에도 보도될 거라 말하시더라. 진짜 멍한 기분이었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 난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TV를 켜고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 아저씨 사건이 뉴스에 제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뉴스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기사에 진짜 유성 아저씨의 얘기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 며칠 지나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 내가 어른들의 대화를 들은 바로는 이런 내용이야. 사건 당일 아저씨 부부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셨는데 아줌마는 주방에서 거실 중간, 아저씨는 안방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 그날 밤 작은 형과 큰 형 2명 모두 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오게 된 날이었대.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문고리를 열고 침입했다네. 복면을 쓴 채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침입을 한 거야. 그러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에 있던 아줌마를 칼로 찌르게 되었고 후에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아저씨를 무참히 살해하게 되었대. 정작 없어진 물건은 반지 목걸이가 대부분이었는데 금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작은 형은 친구네서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온 게 맞지만 큰 형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그 무엇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눈여겨본 것은 큰 형의 오른 손목에 긁힌 자국이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거야. 손목의 상처가 현관 유리 틈으로 손을 넣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난 상처라는 것에 확신을 가진 형사들이 큰 헝을 추궁하며 다그친 거야. 결국 그 형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한몫한 것이야. 큰 형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자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더라는 거야. 현재 금액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겠지. 어린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여자 얼굴 좀 보자며 큰 형을 다그치는 아저씨와 돈만 마련해주면 나가 살겠다는 큰 형의 말싸움이 매일 밤마다 시작되었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시우던 날이 많았다더군. 그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야.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큰 형이 강도로 위장해 집에 침입한 거지. 주방에서 마주친 엄마의 가슴 배를 무참히 찔렀는데 더욱 충격적인 건 마지막으로 찌른 부위가 목이었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신의 부모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었어. 그리고는 유유히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수십 군데 찔러서 숨지게 했던 거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상처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들의 무너진 미래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거야. 경찰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더군. 큰 아들 발목에 깊이 패인 손톱 자국이 여러 군데 나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 가는 아들을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이야.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의 소식은 전혀 알 수 없었어.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친구들이었으니까. 9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마도 찾아보면 그 뒷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건 일어나기 전 자전거를 태워주며 큰 형이 나에게 속삭였던 말이 문득 생각난다. 승현아,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깨부수던 하느님의 알. 내가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관리 문제 때문에 양계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지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와서는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전후 사정도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한 장면,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양계장 주변에서 놀고 있었고 그러다 문득 닭장 안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알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알과는 달리 암탉이 품고 있지도 않고 닭장 한가운데 오직 그 알만이 놓여 있었지요. 기묘하게도 그 알의 주변에는 닭들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알은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마냥 절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 닭장 안으로 들어가 알을 손에 들었습니다. 알 안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껍질 안에 무엇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고 나는 멍하니 알을 들고 닭장에서 나왔죠. 내가 손에 알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는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느님이니까 이리 죽어라. 할아버지에게 알을 건네주려는데 덜그럭하고 알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그만 알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갈라진 알에서는 새까만 털 같은 것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곧바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무엇인가가 찌부러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죠. 나는 한참 후에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좀처럼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몇 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 양계장이 있는 주변은 옛날 늪지대였는데 거기에 어떤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고 늪을 메우면서 그 신사는 뒷산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었죠. 늪을 메운 자리에는 양계장을 만들었고 다행히 닭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증조할아버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주 가끔 보기 드물게 무정란 속에 이상한 것이 섞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느님이라는 말만 했을 뿐. 그건 하느님이니까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셨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째서인지 무척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느님이니까 죽여야지 그런 사고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악령이니까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직접 그런 나를 발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알을 찾을 때마다 깨버렸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할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출관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정신이 없었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마음속에 우울증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안과 관계 없어진 양계장이지만 가끔씩 나는 그 기묘한 알과 할아버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늪에 있는 신사에서 모셔지던 하느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직도 그 양계장에서는 하느님이 아닌 악령이 들어있는 알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길. 나는 그것을 죽은 자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나는 담임 선생님과 성격이 맞지 않아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선생님 역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 잘못으로 치부해서 갈등이 고른 깊어만 갔죠.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어째서 너는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거니? 나는 이제 정남이가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싶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하곤 했고 어린이들은 부모의 입버릇을 그대로 배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기분 나쁜 내용일수록 다른 이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 더욱 확실하게 기억해버리게 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학교 따위 싫다. 죽어버리고 싶네. 밥이 뭐 이래? 죽어버리고 싶다. 어머니와 똑같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녀석은 그냥 죽어버리는 편이 나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어지는 말이었죠. 나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고 달리고 달려서 가까운 산길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정말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달리는데 갑자기 왼편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다녀서 익숙한 길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길만은 처음 보는 길이었습니다. 길 저편에는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날아다니고 낡아서 색이 바른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어딘지 무섭게 느껴져 나는 어떤 길을 되돌아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할 말이 있고 날 말이 있지. 그것도 구별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다시 자살 욕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현실의 실증이 나 있었던 것이었지요. 변화없는 생활과 점점 달아만가는 육체와 정신. 무엇이든 모든 것이 실증이 날 뿐이었습니다. 나는 밤거리를 빈둥거리며 오가면서 죽고 싶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숲의 냄새가 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전에 보았던 반딧불 같은 작은 빛들이 날아다니고 낡아서 색이 바랜 교회가 있는 그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죽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죽고 싶어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는 인파를 밀어헤치고 그 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만은 죽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가 돼서야 드디어 살아있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지금도 때때로 그 길을 봅니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길 저편 교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언젠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룸사롱 사건. 이 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잔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잔인한 내용을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90년대 IMF 이전의 90년대는 경제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이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00만 원을 찍었고 학교만 졸업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고속 경제성장 이면에는 밀리고 밀려 나락에 빠진 사람들 중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두고 그 대상은 부자라는 막연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반사회적 증오범죄가 많던 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존파 사건인데 오늘 소개할 사건과의 공통점은 가난한 하층민의 환경 자신들의 불행하게 만든 증오의 대상을 부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번 소개해드릴 사건은 샛별룸살롱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주범인 김태화와 조경수는 이 둘은 막역한 고향 선후배의 사이이자 교도소 동기입니다.
사건의 광주의 한 룸살롱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을 전과자라며 무시했다는 이유에서 칼을 휘둘러 여종업원이 사망하고 말리던 여주인을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검거를 피해 서울로 상경하지만 그곳에서도 4명을 살해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38차례의 강도행각을 저지르고 주로 여자들만 다니는 곳을 골라 강도행각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김태화와 조경수는 전남 나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김태화는 사남 일녀 중에 셋째로 부모는 별거 중인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그에게 배고픔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중 도둑질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을 좀도둑질 같은 작은 범죄를 저지르며 성장하던 김태화는 중학교에 진학해 남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타게 되는데 일이 커지면서 소년원에서 1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꼬여버린 인생은 더 나아지지 않았고 소년원을 갔다 온 이후로 강도와 상해, 절도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있는 시간보다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조경수는 7남매의 넷째로 평소 학업에 관심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중학교에 진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학교마저 자퇴하는데 조경수의 10대 시절 또한 김태화와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경수가 19살, 김태화가 17살 되던 해 조경수의 제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미 전과가 있던 이들에게 특수, 절도, 강도, 살인미수 등의 범죄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도소와 소년에서 같이 복역하고 1989년 12월 출소합니다. 출소 후 그들은 열심히 살기보다는 어떻게 한탕 크게 벌 수 있을지 늘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마저 다 떨어져 갈 때 범죄를 모의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의란 게 강도로 크게 한탕에 3천만 원을 만들어 술집을 차리자는 허공에 구름 잡는 소리였죠. 1990년 1월 1일 새해 첫날 그날도 전남 광주의 백양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범죄를 모의했는데 이들은 평소 술이 거하게 취하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전과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날도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자랑스레 떠벌렸는데 동석해 있던 여성 종업원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시비가 붙습니다. 김태화와 조경수는 말리던 술집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칩니다. 이때 동석해 같이 술을 마셨던 접대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 둘을 말리던 술집 주인 이 씨 또한 큰 중상을 입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형사들은 조경주와 김태화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전국에 지명 수배합니다. 이들은 수배를 피해 당시 공장이 밀집해 있던 서울 구로동의 방을 얻는데 당시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집에 사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좀이 쑤셨던 탓인지 도둑질 등으로 모은 약간의 돈으로 술을 먹으러 가는데 그곳은 몇 시간 뒤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새별룸 살롱이었습니다. 1월 28일 저녁 9시경 김태화와 조경수는 새별룸 살롱으로 들어갑니다. 이날도 늘 그랬듯 자신들의 전과자라는 걸 자랑스레 이야기하고 3시간여 동안 신나게 술을 마시고 놀다 동석한 아가씨들에게 술값을 계산할 무렵 2차를 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석한 아가씨들이 2차를 거부하자 김태화와 조경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지만 종업원들에 의해 끌려나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려다 문득 3번이나 온 단골 손님을 무시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분한 마음에 이들은 회칼을 준비해 자신들을 무시하고 내쫓은 룸살롱으로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무시한 종업원과 사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룸살롱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영업이 끝나가는 새벽 5시쯤 김태화와 조경수는 문을 닫기 위해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10대의 종업원 남자 2명, 여자 2명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현장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고 구토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들의 시신의 상태가 단순히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 붙어있는 피부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제대로 된 시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술집의 주인 부부는 일찍 퇴근한 상태라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광주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용의자의 사진 대조 후
김태화와 조경수의 범행이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둘에게는 1급 살인 용의자 수배가 내려집니다. 샛별 룸살롱 사건 직후 이들은 경기도 수원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5명을 죽이고 돈도 떨어지고 더 이상 자신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무차별 강도 행각에 나섭니다. 2월 6일 저녁 8시경 서울 종로의 한 미용실을 습격해 그곳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5명의 여성들을 칼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도주한 사건을 시작으로 주로 여성들만 있고 현금을 다루는 미용실만을 골라 서울과 경기도에 총 38회의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다 3월 5일 경찰은 추적 끝에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 덮치게 되는데 이때 혼자 있던 조경수가 먼저 검거가 되고 때마침 외출 중이었던 김태환은 검거 장면을 보고 도주하는데 4일 뒤 모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약속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이때 김태희는 체포되면서 자신의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뻔뻔하게도 죽더라도 자수해서 국민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리고 싶었다는 뻘소리를 남기지요. 김태환은 경찰에 잡힌 이후 나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태화의 입을 열기 위해 담당 형사들이 취조실에서 숯불을 피워 갈비를 구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태화와 조경수 이 둘은 5명을 살해하고 1명의 중상을 입히고 38차례에 걸쳐 특수 강도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되고 1991년 12월 19일 10시 사형이 집행되어 그들의 길고도 짧았던 인생이 막을 내립니다. 이들의 끈끈한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경수가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사형이라도 면해보려고 시골의 노부부가 전답을 팔아 마련한 변호사비를 집이 가난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김태화를 위해 써달라고 했을 만큼 서로의 사이가 각별했고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던 날 사형장에서 자신은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걱정하는 대단한 우정을 과시하며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매일 밤 나를 업고 가는 여자. 서울 신월동 살 때 내 나이 7살 때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들면 항상 엄마가 저를 업고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밤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에 1980년대 말이라서 걸을 수 있는 곳이라 봐야 산과 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왜 밤에 항상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색하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며 엄마는 널 업고 밤에 어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일 밤 저를 업고 정처 없이 산을 헤매는 여자는 누굴까요? 밤에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절 업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등판을 보니 흰색 한복이었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같습니다. 여자가 절 업는 무게 하중이 쏠리는 느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여자의 등판이 보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유심히 여자를 살펴봤는데 머리카락이 짧아서 어머니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길었습니다. 어느 정도 산 중턱을 오르다 보면 저는 제 침대에서 베개에 한가득 땀을 쏟고 깨어났습니다. 이걸 선친이 쉬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몸이 허약해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보기에는 여자에 의해 산에 갈 때 산에서 나는 플레음이 상당히 진했습니다. 악몽, 거의 눌림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은 저를 업고 일어나는 시기에 정신이 들었고 제 몸이 붕 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저를 업을 때마다 느낌은 있었지만 정신이 흐리멍텅했었던지라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침대 쪽을 보니 침대에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의 넋을 업고 가는 건지 영혼을 업고 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무려 그 집에 사는 몇 달 동안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저를 무섭게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업고 어딘가를 열심히 가는 건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엎혀가면서 등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차갑다거나 이질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제가 등을 만지자 그 여자는 잠깐 멈춰서다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초, 다시 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오를 때까지 정신이 몽롱하면서도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산 중턱에만 가면 현실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바위 위에 한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중턱을 지나려고 하자 곰방대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2번 정도 더 봤습니다. 곰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후려칠 때마다 저는 땀을 한가득 쏟은 채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절 그때 업고 배회하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여자를 제지하던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나타나는 어린아이 귀신. 우리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교입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학교는 경기도에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많아 기숙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빈 방도 거의 없었고 입구 쪽 방은 전부 찼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도 많아서 어떻게 적응하나 했습니다. 관리계장님께 부탁드려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1층 구석방이었습니다. 복도 끝인데다 창을 열면 몇 년째 농작하지 않는 마른 논이 보였습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친한 룸메이트 2명과 함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튿날 컴퓨터와 침구들을 가져와 본격적인 기숙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수업이 오후였지만 한 친구는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친구 자취방에 간다고 해서 짐 정리는 혼자 하고 늦게까지 컴퓨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는데 시골이라 초봄인데도 추웠습니다. 2층 철제 침대였는데 저는 2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붙이고 조금 지났을까 멀쩡하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다시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찬 바람이 불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분명히 창을 닫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싹해졌지만 이 새벽에 기숙사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해봤자 미쳤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 불을 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처럼 침대가 흔들려 화들짝 깼습니다. 침대는 멀쩡했습니다. 아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1층으로 내려와 잠을 잤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돌아온 룸메이트와 이야기하다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난 2층, 그 친구는 1층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와 그 친구의 컴퓨터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저는 아예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 갑자기 어제처럼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일어나도 멈추지 않기에 친구의 장난 같아서 밑을 봤습니다. 그 친구는 미동도 없이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나머지 저도 침대를 같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곧 잠잠해졌습니다. 지치고 무섭고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많이 피곤했던지 제가 침대를 흔든 것도 모르고 잤다고 합니다. 몸이 허해졌나 싶어서 그날 밤은 반대편 침대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원 코드를 뽑고 잤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분명 콘센트는 뽑았습니다. 무서워서 바로 불을 켰는데 다시 보니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허해졌나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보약이라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누웠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제가 잤던 반대편 침대에 어떤 아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침대를 잡고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이는 침대의 봉이나 모서리를 잡지 않고 어제 제가 머리를 두었던 곳에 손을 뻗고 거길 흔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 누웠습니다. 아이가 제게 다가오는 건지 아닌지 밤새도록 떨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새벽동이 틀 무렵에야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깨웠지만 아침잠이 많은지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2층이 더 따뜻하다는 말로 설득해서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전 바로 아침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가니 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라서서 침대를 흔드는 꼬마를 봤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장님께 말씀드렸으나 당연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사정해서 겨우 바꿀 수 있었고 그 방에 들어간 다른 친구들 역시 저희와 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방에선 여전히 어린 아이가 나타난다는 괴담이 있고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모두 꺼린다고 합니다. 그 방의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어.
신입생들은 몰랐겠지만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방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지. 밤마다 꼬마 귀신이 나타나 침대를 흔들고 컴퓨터를 켜는 방이라고 말이야. 물론 누구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그저 대학생활의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로 취급했지. 하지만 그 방에 들어갔던 몇몇 학생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방을 두려워했어. 그 중에는 나처럼 그 방에서 뭔가 이상한 현상을 겪고 나서 기숙사를 옮기기도 했어. 심지어는 그 방에 들어간 학생 중 몇 명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수업에 지각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기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에 대한 소문은 더욱 커져갔어. 괴담을 좋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방이 학교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지. 심지어는 괴담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밤에 그 방을 찾아가기도 했어. 물론 대부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끔은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문이 혼자서 열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 그 방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교내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몇몇 교수님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 결국 그 방은 귀신이 나타나는 방으로 남게 되었어. 그 방의 이야기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 학교 후배들에게 듣기로는 아직도 그 방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해. 그 방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나는 가끔 그 방과 그 소년에 대해 생각하곤 해. 과연 그 소년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 방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나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7번째 이야기, 인신매매 당할 뻔했던 기억. 때는 2008년 제가 20살 새내기였던 시절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려 간단한 짐을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집과 학교가 꽤 멀어 2시간가량의 이동이었고 해지기 전쯤 도착했던 것 같네요. 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근처 벤치에서 아저씨 한 분이 물어볼 게 있다며 부르시길래 다가갔습니다. 학생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X아파트를 어떻게 가야지? 그곳은 제가 아는 길이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서 가려는데 아저씨가 다시 저를 부릅니다. 고마워. 내가 기차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아왔어. 함께 꺼낸 안주가 하필 제가 좋아하는 순대라서 혹할 뻔했지만 물병에 든 소주 때문에 의심이 들어 몇 번을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서길래 바로 탔고 도착지를 말씀드리자마자 기사님의 말씀에 X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말을 건 곳이 좀 구석진 벤치였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저씨가 길 물어본 게 손님이 3번째예요. 기사님도 뭔가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병에만 안 들어 있었어도 한 잔 받아 먹었을 텐데 가끔 생각나는 소름 돋는 기억입니다. 8번째 이야기, 몰래 쳐다보는 여자아이.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후배는 사형제의 막내인데 첫째 형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형이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은 친구 몇 명과 함께 근처 공터에서 야구를 하며 놀고 있었지만 공터 주변은 자목림으로 둘러싸여 어슴푸레했습니다. 야구를 하던 형이 문득 숲 쪽으로 눈을 돌리자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로 나무 뒤에서 얼굴을 반만 내밀어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아이였지만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기에 형은 혹시 같이 놀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놀자고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숲으로 다가간 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던 여자아이에게 함께 놀자고 말을 걸었죠. 그러자 여자아이는 나무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형은 여자아이가 부끄럼을 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 뒤편을 보기 위해 몸을 내밀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 근처를 둘러보자 조금 떨어진 나무 뒤편에서 아까처럼 얼굴을 반만 내민 여자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다시 말을 걸려고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여자아이는 또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전히 나무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들 모여 나무 주변을 찾았지만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편 나무 뒤에서 여자아이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시 가까이 가봐도 얼굴을 숨기고 나무 뒤를 보면 온데간데 없었죠. 게다가 여자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어느샌가 다른 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거듭되니 형과 친구들도 슬슬 기분이 나빠졌고 누군가 한 명이 돌아가자고 말을 꺼내자 다들 집에 가려 해서 여자아이는 내버려 두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 길 뭔가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녀석은 뒤를 보며 저걱라며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아이가 전봇대 뒤에 숨어서 얼굴을 반만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다들 겁에 질렸기에 도망치자는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다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바라보니 분명히 아까 전까지 뒤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앞에 있는 전봇대에서 얼굴을 반만 내민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과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형은 눈을 감은 채 전봇대 옆을 지나 전속력으로 집까지 달려간 후 벽장에 틀어박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내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뒤돌아봤는데 거기에도 있던 거야. 전봇대 뒤에서 또 쳐다보고 있었어. 그 이후 그 여자아이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욕망. 내가 세무서에서 일하던 무렵 있었던 일입니다. 90년대 무렵 됐는 초후에 어느 집에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러자 현관에서 부인이 염주를 굴리면서 악령퇴산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어느 신흥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역시 직접 보니 꽤 기분 나쁩니다. 세무원 치고는 드물게 성격이 급한 A는 부인께서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봅니다. 라며 비아냥거렸고 하지만 집주인은 그런 소리에 코웃음을 치며 우리를 한껏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오늘 오는 손님들은 재앙을 옮겨온다더군요. 꿈에서 봤답니다. 집은 종교에 관련된 것인지 꺼림칙한 석상 같은 게 있는 걸 빼면 평범한 부잣집입니다. 조사를 개시했지만 탈세의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집주인은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어 화가 터집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A가 소리를 질렀고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석상이다. 라고 말하며 A가 신상에 손을 대는 순간 계속해서 악령퇴산만을 외고 있던 부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도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서 화르며 그만둬라. 저주받을 거야. 죽고 싶냐 이놈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객가를 올렸고 A가 석상을 뒤지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됩니다. 증거를 찾았다며 신을 내었고 소리를 질러대는 집주인과 부인 몰래 상자를 열었습니다. 으악 하고 A가 소리를 지릅니다. 놀랍게도 안에는 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동물에 말라붙은 눈 따위가 잔뜩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사원들도 다들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부인은 눈을 한껏 치켜뜨고는 분노에 가득 차서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A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상자를 닫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사에게 조사에 실패했다고 연락을 하자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가 되돌아옵니다. 상사는 바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거기서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라고 말했고 그는 오자마자 신상으로 직행하더니 상자를 태연히 열고는 손을 집어넣어 마구 휘저었습니다. 잘도 저런 곳에 손을 집어넣는다 싶어서 경악하고 있는데 상사가 씩 웃었습니다. 봐라. 이중 바닥이야. 라고 말하며 이중 바닥으로 만들어진 상자 아래쪽에는 탈세의 증거인 장부가 발견되었지요. 집주인과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상사는 그 집 탈세 조사가 끝난 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건 명운이나 저주 따위가 아니야. 인간의 욕망과 악이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연기도 서슴없이 해내지. 이번에 조사한 걸 봐라. 신상의 증거를 숨기는 교함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를 이용한 교묘함을 말이야. 정말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이용하려 드는 인간의 욕망과 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 사이
상자를 열었던 A는 자살했고 상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조난당한 사람들이 불곰에게 전부 죽었다. 어느 여름, 토카치 산맥 종주에 도전한 등산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구성원은 A부터 E까지 총 5명이었고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이었지요. 그들 중 앞에 4명은 산에 자주 다니던 중급자였고 E는가 산에 다니기 시작한 초급자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중 대부분은 일찍이 불곰과 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큰 마찰 없이 지나갔었고 산에 들어온 첫날째 딱히 사고도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경치를 즐기며 열심입니다. 이틀째, 어젯밤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기에 일단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예보대로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하며 트럼프를 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때웁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 비가 잦아들면 출발하기로 했고 이틀째도 딱히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사흘째,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C가 바깥 날씨를 확인하려 텐트에서 나갑니다. 돌아온 C에게 날씨가 어떤지 물었지만 조금 안개가 심하다고 이대로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텐트 입구를 열고 바깥을 보니 아직 안개가 갤 기미는 전혀 없었고 무거운 동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텐트 밖으로 나왔지만 안개가 전혀 거치지 않았고 다들 어제 하루 쉰 것도 있어 가능하면 출발하고 싶어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위험했습니다. 따로 의논할 것도 없이 이날도 텐트에서 머물기로 했고 오후에 조금이라도 안개가 거치면 하산하려 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 낮이 되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고 슬슬 이야기거리도 떨어져 갑니다. 날이 저물자 곰은 텐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몸을 던져 부딪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 몸을 의지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곰은 텐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몸을 던져 부딪혀 오고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 닿지 않으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곰은 마음만 먹으면 텐트 따윈 종이 조각만도 못하지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어떻게든 참으며 마구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견뎠습니다. 곰은 5분 정도 계속 텐트에 부딪히더니 또 한동안 텐트 주변을 빙글빙글 걸었고 다시 부딪히고 또 걷고 이는 이미 울고 있었고 나도 울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까지 그것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들 잠이 들게 됩니다. 5째 날, 새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만 아직 안개는 개지 않았고 어슴푸레합니다. 불곰의 냄새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어디선가 물어보면 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6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들 아무 말이 없었고 혹여나 냄새 때문에 곰을 자극할까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주변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곰의 냄새가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몇 시간 뒤 다시 불곰이 왔습니다. 우리는 텐트 중앙에 모여 앉아 곰의 충돌을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붙어있는 사이에 땀이 엄청나게 흘렀지만 다들 벌벌 떨며 그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C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곰에서 습격당한 걸까 걱정됩니다. 7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들 아무 말이 없었고 곰의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다들 소리 없이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불곰이 왔고 우리는 둘이서 몸을 맞대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불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5명 중 A와 B 그리고 D는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남은 E도 구조되지 못하고 등산 동호회는 해체되었습니다.